안녕하세요. 닥터눈 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에 대한 수술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신 이유는 코에서 시체 썩은 냄새, 플라스틱 쓰레기 냄새가 나고 진물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코 안에 단단한 뭔가가 점막을 뚫고 나와서 만져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제발 코에 들어있는 단단한 물질을 싹 제거하고 자가조직으로 바꿔서 진물과 냄새만 안 나더라도 너무 감사하겠다고 하셨죠. 이 내용은 여러분께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도 감사히도 초상권 사용 동의를 해주셔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분의 협조도가 부작용의 예방에 왜 중요한지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술 전 모습 보실게요. 사실 외관적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안면 비대칭 때문에 얼굴 축은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죠. 그리고 코는 그 반대 방향으로 약간 뒤틀려 있어요. 더불어 코끝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양상이었어요. 그리고 코 중격과 코끝에 심한 염증 반응이 와 있었죠. 그리고 코끝도 떨어져 있죠. 이전 수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 코 수술에서 만족스러운 모양을 얻지 못해서 재수술을 매드포어를 사용해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경과 중에 매드포어에 문제가 생기니까 매드포어를 제거도 안 한 채로 기증경고를 덧대는 방식으로 추가 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문제가 빈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인공재료들이죠. 코 안에를 보니까 예상대로 매드포어가 점막을 뚫고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CT를 보니까 매드포어가 점막을 뚫고 나와 있지만 다행히도 실리콘 부위까지는 연결되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점막 쪽으로 구멍이 뚫리면서 배농이 되어서 그 덕분에 감염이 심하게 번지진 않았죠. 그래도 주변부의 염증 반응이 꽤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진물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주위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생활하시기 어려우셨댔죠. 수술 전 상담 때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드포어가 노출된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2년을 버티셨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매드포어가 심하게 노출되고 염증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병원을 안 가고 버티고 계셨을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왜 매드포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제거도 안 하고 기증늑연골이라는 인공조직을 써서 추가 교정을 하시게 되었을까?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다른 문제가 있었나? 자세히 대답은 안 해주셨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경우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기존 실리콘과 이물질을 전부 제거하고 콧대와 코끝 모두 자가조직으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감염이 와 있는 경우에는 콧대에 실리콘을 쓰는 경우 감염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늑연골을 쓰게 되더라도 염증 반응으로 늑연골에 혈류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전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가급적이면 코끝은 자가늑연골, 콧대에는 자가진피를 권하고 있어요. 근데 환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콧대 자가조직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실리콘으로 수술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좋지 않다 말씀드려도 결국 실리콘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대개 경우를 보면 비용적인 부담 등 다른 이유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좀 더 저렴한 수술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럼 실리콘으로 수술이 가능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콧대에 실리콘까지 감염이 침범하였는가입니다. 침범 소견이 있으면 절대 실리콘을 써서는 안 돼요. 침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수술 중 감염 조직을 최대한 제거하고 세척한 뒤 코끝 부위와 콧대와의 경계 지점을 자가조직으로 충분히 보강해주면 생각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역시 의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CT상 명확한 침범 소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술에 들어가서 만약 실리콘까지의 감염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 부위와 인접한 조직을 최대한 절제하고 깨끗한 상태를 만든 뒤 실리콘을 사용해서 다시 수술하기로 했죠. 다만 감염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분의 동의하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실리콘을 제거하고 자가진피로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 걱정되었던 부분은 환자분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코끝의 높이에도 욕심이 상당히 있으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수술 전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술에서 미용적인 결과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무리한 욕심을 낮추는 일도 제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용적인 목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일부 양해를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 보기로 생각했죠. 그러면 수술 사진을 보실게요. 처음에 조직을 열었을 때예요. 실리콘 주위로 피막으로 깨끗하게 둘러싸여 있었고 피막 안을 열어보았을 때도 진물도 안 나오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염증 조직과 인접한 부위에 단단한 섬유 조직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서 염증 조직을 싹 제거하고 실리콘 피막까지 최대한 정리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끝에 섬유 조직을 가르고 들어가 봤어요. 안쪽을 보시면 염증 조직과 실뭉치들로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하는 재수술의 대부분은 이렇게 코끝이 섬유 조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코에 정상적인 연골 구조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인 조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상 구조를 잘 재배치해주면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코는 정상 조직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냥 연골이며 연조직이며 떡같이 변해버린 조직을 갈라가면서 수술해야 돼요. 두 눈을 감고 수술하는 뭐 그런 느낌? 다음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매드포가 중격점막으로 심하게 뚫고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오염돼서 매드포에 검은 얼룩이 잡혀 있을 정도였죠. 그 근처 조직은 뭐 전부 똑같은 조직으로 변해 있죠. 정상 조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도 이물질 감염이 발생하면 농양이 생겨서 염증이 심해지는데 조기에 점막이 뚫리면서 농이 밖으로 배출돼서 냄새는 났지만 염증은 그나마 조금 덜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공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의 코연골들도 흐물흐물하게 변해서 중경연골의 지지구조를 세우기 어려울 정도까지 변해요. 그래서 통늑연골 지지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재건수술이에요. 환자분 버텨도 너무나 오래 버티셨어요. 제거된 보형물과 중격 이물질들이에요. 이게 매드포, 그리고 이건 기증늑연골 부스러기들이고 나머지 기증늑연골들은 전부 흡수돼서 그게 섬유화되어 있었죠. 기증늑연골을 좋은 제품으로 골라서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골라서 사용하셔도 이렇게 부스러지듯 자리 잡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장기 경과에서 코끝이 떨어지기도 하죠. 코끝의 피막도 최대한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콧대 상부 피막은 피부와 인접한 위치에 두껍게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완전 제거는 불가능했죠. 사실 완전 제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제거는 가능하지만 완전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가 얇아져서 반드시 콧대에 자가진피 수술이 병행되어야 돼요. 실리콘으로 수술을 계획하셨으니까 염증이 포함되지 않은 피막은 일부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 콧등 쪽으로 실리콘 노출이나 경계짐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벽으로 상부로 올려붙여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늑연골이에요. 코끝에 이 통늑연골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늑연골 절편들을 활용해서 변형을 막아주는 다양한 이식술기들을 진행하게 돼요. 사실 이것들 말고도 엄청 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직이 부족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연조직으로는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코끝 조직의 볼륨을 보완해 주는 데 활용합니다. 늑연골을 활용하게 되면 코끝 조직이 스트레칭 되면서 조직이 얇아짐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간혹 이렇게 두툼하게 이식을 해도 생착률이 낮은 경우나 코끝을 많이 높이는 경우에는 조직이 얇아지면서 연골이나 보형물 경계 비침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수술 결과 보실게요.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얼굴축이 꽤 돌아가 있죠. 기준선을 그리면 얼굴축 틀어짐은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얼굴의 중심선, 미간 중심, 그리고 인중 중심, 턱 끝의 방향으로 얼굴축을 참고하는 게 얼굴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경우 얼굴축을 따라서 코가 위치하게 만드는 게 가장 최선으로 잘 맞추는 방법입니다. 코끝과 인중의 위치가 맞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요. 수술 전에는 코끝의 하이라이트 지점이 반대쪽으로 상당히 돌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은 코끝까지 얼굴의 중심 축들이 꽤 잘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틀어진 분들은 보는 방향이나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코끝이 더욱 많이 틀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학사진에서는 촬영의 기준점들이 있어요. 눈썹 미간 중심, 코끝, 그리고 인중 중심을 보면 돼요. 간혹 이 개념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교정이 불가능한 얼굴 비대칭 때문에 코가 틀어져 보이는 거를 수술이 잘못된 걸로 오해하시기도 해요. 안타깝지만 이건 얼굴 전체의 틀어짐이라서 코만으로 완벽하게 교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진을 보면 초반의 결과가 더욱 좋죠. 이렇게 심한 재수술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려도
염증 반응이 있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구축도 발생하고 조직 생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강한 조직들로 단단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째 모양을 보면은 심각한 감염이 있던 쪽으로 콧구멍 내부 조직의 구축이 발생하면서 모양이 약간 변했어요. 아쉬운 점이죠. 밑에서 본 사진 보실게요. 이것도 기준선을 그려보면 양쪽의 안면 비대칭이 상당히 잘 보입니다. 안면 비대칭 때문에 얼굴 축이 돌아가 있죠. 코 바닥의 높이까지 양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 보이는 느낌이 밑에서 보면은 더 심해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얼굴 축에 맞춰 갖고 틀어짐이 개선됐죠. 코끝도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술을 보시면은 비주 모양이나 콧구멍 모양은 그리 좋진 않죠. 저도 알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심한 감염이나 변형이 온 분들의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치료가 메인이고 미용적인 목적은 부수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코기둥의 지지 구조를 만들 때도 혹시 염증 반응으로 연골이 일부 녹아서 약해질 것까지 고려해서 좀 더 두껍고 단단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주가 좀 두툼한 점이 있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조직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비주의 두께는 살짝 깎아서 조절해주면 되거든요. 사실 미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측면 모양이죠. 미용적인 게 부수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코가 꽤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라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달째까지 큰 문제 없이 유지되었다는 건 이제 수술의 단계는 무사히 넘겼다는 것입니다. 대개 수술적인 이유로 이상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 달 경과까지는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치료받으시러 온 날에 숨쉬기도 너무 편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모양도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술도 너무 어려웠고 저도 나름 최선을 다했던 분이지만 수술의 계획부터 경과 과정까지 문제가 꽤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심각한 재수술에서 부작용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수술 목표와 방법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계점을 인정 안 하고 너무 욕심부리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계점이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 그게 모두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들이거든요. 그리고 경과 일정에 맞춰서 꼭 내원해 주시는 거예요. 간혹 치료나 경과 보시러 오는 날에 상태가 좋아서 좋습니다. 다음 경과 때 뵐게요 하면 이 먼 길을 왔는데 고작 이게 끝인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죄송하지만 직접 오셔서 전문의에게 상태 확인을 받으시고 염려되는 점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 환자분이 눈치 못 채는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조기에 치료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병원의 안내사항에 잘 따라주시는 겁니다. 항생제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담배 피시고 코 자꾸 비비고 풀고 만지고 엎드려 자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다시 방심하시고 아주 자유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증이 생기거나 변형이 발생하고 난 다음엔 후회도 늦습니다. 혹시 오셨을 때 담배 냄새 나시면 저하고 실장님한테 혼나고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달 경과 이후부터는 환자분의 자가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져요. 환자분께서 중간중간 계속 와주실 수도 없고 저희가 계속 붙어서 봐드릴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상태를 주의 깊게 체크하셔야 해요.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소견이 보이면 병원과 바로 소통해야 돼요. 대개 1개월째부터 환자분이 방심하시고 코도 계속 만지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더욱이 이렇게 심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감염이 재발하거나 기존에 이미 약해지고 손상되어 있는 조직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식된 조직의 생착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나 조직의 얇아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견이 보이게 되면 바로바로 병원에 연락 주시고 내원해 주셔야 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분께서는 안타깝게도 수술부터 경과까지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죠. 일단 수술 결정에서 전체 자가 조직으로 하면 더 안전했을 텐데 제 추천과는 달리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게다가 코끝은 최대한 높이기를 원하셨고요. 다행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감염 가능성이나 결과상의 한계점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단단히 주의를 드리면서 수술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를 믿고 수술을 받아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경과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버티시다가 오셨는지 그 의문점이 풀렸어요. 일단 초반 드레싱이 가장 중요한데 사시는 곳이 멀다고 자꾸만 오시질 않으려고 하셔서 설득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간혹 멀리 사셔서 거리 문제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크게 후회하실 일이 됩니다. 동네에서 치료를 받으시겠다는 경우 안내드린 대로 잘 하셨을지, 그리고 문제 소견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달 경과 후부터는 병원과 아무런 소통도 안 되셨던 것도 큰 문제였죠. 다행히 마지막에 배웠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해요. 아무리 자가조직으로 했어도 적어도 1년까지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사실 이분과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심각한 상태로 수술 받으신 거라서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코에 작은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바로 연락해서 CT 사진도 찍고 내부 상태 확인하고 필요하면 항생제 치료나 추가적인 수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큰 문제의 시작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또 무슨 문제를 버티고 계시는 건 아닐까 정말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자가조직으로 교체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병원에 오시지도 않고 아무 연락도 없으시면 이런 가능성에 대한 주의 설명을 드렸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초반에 발견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문제조차 나중에 문제가 커진 다음에 오시면 일도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경과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1년째까지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결과예요. 언제든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저를 마음껏 귀찮게 해주셔도 돼요.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병원 환자분들은 대부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달려오셔서 확인을 받으시고 그러거든요. 제가 심지어 뾰루지도 제거해드려요. 이렇게 의사도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드리고 확인해드리고 환자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주시면 문제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생각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올바른 성형의료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상 성형 전문가 닥터 눈코익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